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잊지 못할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이애슬론 여자 7.5km 스프린트 경기에서 모두가 중국의 우승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태극마크를 단 금발의 선수가 중국 선수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승 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한국 선수가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시원한 대답을 들려주었고 그 답변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스포츠 기자로 일하고 있는 안나 페트로바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소중한 친구이자 한국 바이애슬론의 역사를 새로 쓴 예카테리나 아바코모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그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 놀랍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거든요. 저 역시 과거 러시아 청소년 바이애슬론 대표였지만 무릎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여전해서 지금은 스포츠 기자로서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특히 한국 스포츠 소식을 전하는 일은 제게 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은 스포츠 강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14살 겨울 모스크바 외곽의 바이애슬론 훈련장에서 저는 처음 예카테리나를 만났습니다. 청소년 대표팀 선발 훈련이 시작되던 날이었죠.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유독 빛났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 그녀는 한국 브랜드의 스키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흔치 않은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50명 남짓한 선수들 중에서도 그녀는 단연 돋보였어요. 그녀의 책상 한켠에는 늘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훈련이 없는 날이면 한국 음악을 듣곤 했죠. 당시 저는 그저 특이한 취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국을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스포츠 정신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녀의 눈빛은 더욱 반짝였거든요. 매일 새벽 5시 저희는 같은 버스를 타고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에 서리가 하얗게 내린 버스 안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예카테리나는 늘 창가 자리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고 저는 그녀 옆자리에서 졸다가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곤 했죠. 특히 사격 훈련이 끝난 후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모두 숙소로 돌아간 후에도 저희는 늘 남아서 추가 훈련을 했어요. 영하의 날씨에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예카테리나는 표적을 맞출 때마다 환하게 웃었고 저는 그 웃음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훈련 도중 오른쪽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순간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죠. 처음에는 흔한 근육통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통증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제 무릎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코치님은 제 불안정한 걸음걸이를 눈치채고 당장 훈련을 중단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러시아 청소년 대표 선발전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거든요. 매일 밤 얼음찜질로 통증을 달래며 버텼습니다. 예카테리나는 제가 훈련장 구석에서 몰래 진통제를 삼키는 것을 보고 울먹이며 말렸지만 저는 끝내 그녀의 만류를 뿌리쳤어요. 그리고 선발전 전날 최종 연습 중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스키 활강 도중 균형을 잃은 순간 무릎이 완전히 꺾이며 쓰러졌어요. 그 순간의 고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무릎을 망치로 내려친 것 같았죠. 눈 위에 쓰러진 채 바라본 하늘은 끝없이 회색빛이었어요. 병원 침대는 제 꿈을 산산조각 내버린 심판대였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이라는 진단은 제 선수 생활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어요. 바로 예카테리나였죠. 그녀는 매일같이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새벽 훈련 전에, 때로는 늦은 저녁 훈련이 끝난 후에. 다크 초콜릿을 숨겨들고 와서는 이거 먹으면 무릎이 빨리 낫는데라며 건네주곤 했죠.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 그대로 병실에 들어서는 그녀를 볼 때면 제 무릎의 통증보다 그녀를 귀찮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시 예카테리나도 자신만의 고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바이애슬론계의 실력자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향한 경쟁은 설상가상이었죠. 그녀의 기록은 늘 상위권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러시아의 전설적인 선수들과 경쟁해야 했으니까요. 그녀의 일기장에는 매일 밤 빼곡하게 기록을 채워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민은 뒤로 한 채 매일 제 재활을 걱정했어요. 제가 재활 운동을 하는 동안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서서 저를 지켜보곤 했죠. 때로는 제 움직임이 불안정할 때면 달려와 받쳐주기도 했고요. 내가 빨리 나아서 다시 같이 훈련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수술 후 6개월 회진을 도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긴 침묵 끝에 의사 선생님은 선수 생활을 접으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날 밤 예카테리나는 제 손을 잡고 훈련장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벤치에 앉아 우리는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예카테리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항상 경기 후에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잖아. 선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어.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죠. 너의 이야기를 쓰는 것도 멋진 일이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난 내가 자랑스러워.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의 눈물이었어요. 첫눈이 내리는 그날 밤 저는 스포츠 기자라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스포츠 기자로서 나름의 자리를 잡았고 예카테리나는 여전히 올림픽 출전의 꿈을 위해 달리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신문사 사무실에서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마감 시간과 씨름하고 있을 때 동료가 들려준 소식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안나 예카테리나가 한국으로 귀화한대.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그럭 떨렸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동료의 목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해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어떻게? 왜? 언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사실이었어요.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기사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을 강하게 내리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그녀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더라. 3달 전, 그때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런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사무실 창가로 걸어갔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가를 반복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저는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어요.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죠. 불안과 서운함,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한테는 말도 없이 이렇게 큰 결정을 하다니. 연락 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답장을 기다렸지만
메시지 창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나눈 수많은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그 힘든 시간을 혼자 견뎌야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틀 뒤 한밤중에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잠을 설치던 저는 즉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예카테리나에게서 온 긴 이메일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습니다. 안나, 먼저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놀라게 해서 미안해. 라는 말로 시작된 이메일에는 그녀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8년간 그녀는 러시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벽은 너무나 높았다고요. 매년 상위권 성적을 내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늘 고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전설적인 선수들과 경쟁하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꿈과도 같았다고 했어요. 올림픽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이메일 끝에는 짧은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한국 바이애슬론 연맹의 훈련장에서 찍은 영상이었죠.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트랙을 따라 그녀가 힘차게 달리고 있었어요. 푸른색 훈련복이 눈에 띄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겨울 하늘을 가르는 한 마리 새 같았습니다. 특히 사격 훈련을 마치고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14살 때의 그 빛나는 눈빛이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마치 오랜 길을 돌아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은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뒤이어 그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한국은 그녀에게 오래전부터 특별한 나라였다고 해요. 러시아에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즐겨보던 그녀는 한국의 끈기와 열정, 도전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겨울 연가라는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겨울 풍경에 매료되었다고 하더군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보여준 혁신적인 성장과 도전 정신도 그녀에게 큰 영감이 되었답니다. 게다가 한국 바이애슬론 팀은 성장 가능성이 큰 팀이었고 그녀의 경험과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라면 자신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했어요. 이메일 마지막 문장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안나, 내가 내린 결정을 이해해줄 거라고 믿어. 너는 항상 내 편이었으니까. 이제 나는 태극마크를 달고 뛰게 될 거야. 그리고 반드시 올림픽에 나갈 거야. 그날이 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나의 이야기를 써주길 바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상으로 꿈을 접어야 했을 때 그녀가 보여준 그 따뜻한 이해와 지지를 이제는 제가 그녀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것을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 꿈을 응원해. 그리고 약속할게. 내가 올림픽에 나가는 그날 내가 직접 그 이야기를 쓸 거야. 예카테리나에게 답장을 보낸 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예카테리나가 좋아하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던 한국이 알아갈수록 놀라운 나라였어요. 특히 우리 러시아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를 걷다 보면 어디서나 한국 기업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거리의 전광판에는 한국 전자제품 광고가 흐르고 도로에는 한국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죠. 심지어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도 한국 기업이 만든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더군요.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지만 러시아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 한국 제품들은 최고급 라인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삼성과 LG의 최신 TV들이 매장의 중심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죠. 매장 직원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을 최고의 품질과 동일시한다고 해요. 특히 TV와 휴대폰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가전제품뿐만이 아니었어요. 모스크바 시내 중심가에 있는 롯데호텔은 러시아 최고의 특급 호텔로 손꼽히고 있었고
현대자동차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제과 기업들도 러시아 과자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이런 활동들이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제 관심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신문사의 동료 기자 니콜라이였어요. 그는 스포츠 부서에 새로 들어온 신입 기자였는데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죠. 특히 제가 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언급할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어느 날 편집회의가 열린 8층 회의실에서였어요.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하얀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죠. 저는 예카테리나의 한국 귀화 소식을 특집 기사로 다루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순간 건너편에 앉아있던 니콜라이가 갑자기 책상을 탁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배신자의 이야기를 왜 다뤄야 하나요? 러시아를 버리고 간 선수의 이야기 따위.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창가에 앉아있던 선배 기자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편집장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죠. 차가운 공기가 회의실을 감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죠. 프로젝터를 켜고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니콜라이 씨,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 러시아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입니다. 지난해에만 1,000명이 넘는 러시아 청년들이 한국 기업들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어요. 또한 이런 문화교류 프로그램들을 통해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니콜라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스포츠는 국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수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카테리나의 선택은 배신이 아닌 새로운 도전이에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편집장님이 안경을 벗으며 말씀하셨어요. 안나 말이 맞아. 이건 좋은 기사가 될 거야. 러시아와 한국의 스포츠 교류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고. 니콜라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자료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는 자신의 서류를 거칠게 집어들더니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그가 나간 후 선배 기자들이 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제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예카테리나의 선택을 당당하게 지켜낸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사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예카테리나가 선택한 나라, 그녀가 새로운 꿈을 키워나갈 그곳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조금씩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침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회 개막이 다가올수록 예카테리나의 소식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녀의 SNS를 보면 매일같이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이 올라왔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한국의 동료들과 함께 찍은 밝은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러시아에서의 마지막 대회에서 그녀는 부상으로 고전했었거든요. 게다가 이번 대회는 그녀가 한국 선수로서 치르는 첫 메이저 대회였습니다. 그녀가 느낄 부담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었죠. 밤마다 하얼빈의 날씨를 검색하며 그곳에서 뛰고 있을 그녀를 생각했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가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예카테리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은 번개처럼 저를 관통했습니다. 그것도 한국 바이애슬론 역사상 최초로요.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실시간 중계를 보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눈이 흩날리는 하얼빈의 트랙을 달리는 예카테리나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태극마크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러시아에서 훈련할 때의 불안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강인한 의지가 담긴 눈빛으로 트랙을 달리고 있었죠. 중국 선수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제가 직접 스키를 타고 질주하는 것처럼 온몸에 땀이 배어났어요. 경기 막바지 마지막 사격 장면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카테리나가 사격 자세를 잡는 순간 사무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미세하게 떨리는 총구, 깊게 들이쉬는 숨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14살 때 그녀와 함께했던 사격 훈련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그녀는 이렇게 집중했었죠. 탕, 탕, 탕. 정확히 표적을 맞추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해냈다. 라고 외치고 말았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그녀는 쓰러지듯 눈 위에 주저앉았어요.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고독과 투쟁,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낸 꿈에 대한 감격이 모두 담겨 있었죠.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예카테리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은 번개처럼 저를 관통했습니다. 그것도 한국 바이애슬론 역사상 최초로요.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실시간 중계를 보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눈이 흩날리는 하얼빈의 트랙을 달리는 예카테리나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태극마크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러시아에서 훈련할 때의 불안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강인한 의지가 담긴 눈빛으로 트랙을 달리고 있었죠. 중국 선수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제가 직접 스키를 타고 질주하는 것처럼 온몸에 땀이 배어났어요. 경기 막바지 마지막 사격 장면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카테리나가 사격 자세를 잡는 순간 사무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미세하게 떨리는 총구, 깊게 들이쉬는 숨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14살 때 그녀와 함께했던 사격 훈련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그녀는 이렇게 집중했었죠. 탕, 탕, 탕. 정확히 표적을 맞추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해냈다. 라고 외치고 말았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그녀는 쓰러지듯 눈 위에 주저앉았어요.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고독과 투쟁,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낸 꿈에 대한 감격이 모두 담겨 있었죠.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예카테리나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한국어 소감을 전했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금메달을 따서 너무 기쁩니다. 잠시 눈시울을 붉히더니 이어서 말했죠. 또한 조국인 대한민국에 드디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태극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은 채 전하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조국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러시아 출신 선수가 한국을 조국이라 부르는 그 순간
전 세계가 그녀의 진정성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한국 귀화 9년 만에 이뤄낸 이 금메달은 단순한 스포츠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선택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꽃을 피워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 동료들이 제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치 제가 금메달을 딴 것처럼요. 심지어 니콜라이도 어색한 표정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더군요. 그의 축하가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특집 기사 작성에 들어갔어요. 예카테리나의 9년간의 여정을 되짚어가며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날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던 순간,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금메달의 순간까지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떨려왔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려 모니터 화면이 흐릿해지기도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용기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헌신을 기록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그녀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국을 조국이라고 표현했던 순간을 쓸 때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깊은 숨을 들이쉬어야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너무나 컸거든요. 마지막 문장을 쓰기 전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모스크바의 하늘과 하얼빈의 하늘이 하나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키보드를 두드렸죠. 오늘 하얼빈의 하늘에는 두 개의 태극기가 펄럭였다. 하나는 시상대 위에서, 또 하나는 예카테리나의 가슴 속에서. 그녀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보았다. 진정한 국가란 태어난 곳이 아닌 당신의 꿈이 연근 곳임을. 오늘 그녀는 모든 이에게 증명해 보였다.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한국인인지를. 기사를 마무리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자부심의 눈물이었어요. 제 오랜 친구가 새로운 나라에서 자신의 꿈을 이뤄낸 것이 그저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기사를 마무리하고 늦게 퇴근길에 오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스크바의 거리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하얼빈의 그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몇 년 전 예카테리나가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왜 그토록 한국을 선택했는지.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예카테리나가 그동안 보내준 한국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의 거리,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들. 그리고 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사진 속 그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저도 그곳에 가볼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취재를 위해서가 아닌 예카테리나가 발견한 그 특별한 무언가를 저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막연히 품어왔던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리허설을 했어요. 편집장실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편집장님은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아침 햇살이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준비해온 기획안을 꺼내들며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스포츠 문화에 대한 특별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신경 썼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편집장님은 천천히 저를 바라보더니 책상 위에 커피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카테리나의 성공 이후에
한국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 좋은 타이밍이야. 그 순간 긴장이 확 풀리면서 제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편집장님은 제 기획안을 꼼꼼히 읽어보시더니 몇 가지 조언을 더해주셨어요. 한국의 스포츠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잘 담아내면 좋겠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제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제자리에 앉아 바로 취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카테리나가 처음 훈련했던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부터 그녀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자주 찾았다는 서울의 카페들까지 구글 지도를 보며 하나하나 표시를 해나갔어요. 특히 그녀가 보내준 사진 속 장소들을 방문 목록에 하나씩 추가하면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 그녀의 한국 생활을 그려보았습니다. 메모장에는 아침 훈련 모습 취재하기, 동료 선수들과의 인터뷰, 현지 코치진과의 대화 등 해야 할 일들이 빼곡히 채워져 갔어요. 한 줄 한 줄 계획을 세우면서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 저는 예카테리나가 훈련했던 그 경기장에 직접 서보고 그녀가 매일 걸었던 거리를 걷고 그녀가 느꼈던 감정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하늘이 유난히 푸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예카테리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어요. 드디어 너를 보러 갈 수 있게 됐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환호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기다렸어, 안나. 내가 한국의 모든 것을 보여줄게. 넌 반드시 이곳을 사랑하게 될 거야.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달까요? 예카테리나의 금메달이 저에게 준 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였던 것 같습니다. 설렘도 잠시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행편이었어요. 러시아와 한국을 오가는 직항 노선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거든요. 남은 항공편들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있었고 대부분 여러 번 경유를 해야 했습니다. 여권 문제도 있었어요. 기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처리 기간이 보통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비자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서 예카테리나가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방해는 신문사 내부에서 왔습니다. 니콜라이가 갑자기 저의 취재 일정에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안나가 없는 동안 누가 이 기사들을 만나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고요? 편집회의에서 그가 던진 질문에 모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니콜라이는 노골적으로 저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맡고 있던 기사의 마감 일정을 갑자기 앞당기거나 불필요한 회의를 잡아 시간을 뺏었죠. 심지어 제가 처리해야 할 기사량을 2배로 늘리는 제안을 편집장님께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제가 맡은 모든 기사를 마감일보다 일주일 앞서 제출했거든요.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카테리나가 9년 동안 흘린 땀방울에 비하면 이 정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밤 편집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니콜라이가 제 컴퓨터에서 취재 계획서를 몰래 열어보려다 들킨 거예요. 마침 야근을 하다가 잠시 커피를 마시러 갔다 온 저는 제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니콜라이 씨? 제 차가운 목소리에 그가 화들짝 놀라 일어섰어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그의 책상은 비어 있었어요. 편집장님 말씀으로는 갑자기 병가를 냈다고 하더군요.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걸음씩 한국행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비행기표는 비록 2번 경유해 20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지만 예약을 완료했고 비자 서류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어요. 밤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예카테리나가 보내준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정도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어. 내 친구가 해냈던 것처럼. 설렘도 잠시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 웹사이트를 열어보고 저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러시아와 한국을 오가는 직항 노선이 대부분 끊긴 상황이었거든요. 인천행 항공편을 검색할 때마다 예약 불가 표시만 반복해서 뜨는 걸 보며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겨우 찾은 몇 개의 항공편은 믿기 힘든 가격이었어요. 평소에 3배가 넘는 가격에 대부분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가야 했습니다. 가장 빠른 경유편도 최소 20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하더군요. 모스크바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로는 그리 멀지 않은데 실제 여정은 마치 지구 반바퀴를 도는 것 같았습니다. 여권 문제는 더 복잡했어요. 한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기자 비자 신청 요건을 확인했는데 마치 미로 속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신문사 공문, 취재 계획서, 재직 증명서는 기본이고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아야 했어요. 심지어 일부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까지 필요했습니다. 한밤중 책상 위에 비자 신청서를 펼쳐놓고 서류를 작성하면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형광등 아래서 까만 글씨들이 춤추는 것 같았죠. 문득 예카테리나가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보다 더한 서류 작업을 해냈을 텐데 귀화 신청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까? 그 생각을 하니 저절로 힘이 나더군요. 하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방해는 신문사 내부에서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편집회에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회의실에서 니콜라이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안나의 한국 취재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하자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안나가 없는 동안 누가 이 기사들을 만나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우려가 묻어 있었죠. 선배 기자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신입 기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니콜라이의 방해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제 책상 위에는 어김없이 빨간색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마감, 긴급, 회의 소집 같은 단어들로 가득한 쪽지들이었죠. 월요일에 제출하기로 했던 기사는 갑자기 금요일까지 써야 했고 점심시간마다 긴급 회의가 잡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처리해야 할 기사량을 2배로 늘리자는 제안을 편집장님께 했다는 거예요. 안나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업무 공백이 생길 테니 미리 기사를 더 써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행히 편집장님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지만 그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커피로 버티면서 모든 기사를 마감일보다 일주일 앞서 제출했어요. 제 기사가 담긴 파일을 편집장님 책상에 올려놓을 때 니콜라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흐릿해질 때마다 저는 예카테리나를 떠올렸어요. 그녀가 한국에서 9년 동안 흘렸을 땀방울들,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일어섰을 그 의지를. 그녀에 비하면 이 정도 방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밤 편집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니콜라이가 제 컴퓨터에서 취재 계획서를 몰래 열어보려다 들킨 거예요. 마침 야근을 하다가 잠시 커피를 마시러 갔다 온 저는 제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니콜라이 씨? 제 차가운 목소리에 그가 화들짝 놀라 일어섰어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그의 책상은 비어 있었어요. 편집장님 말씀으로는 갑자기 병가를 냈다고 하더군요.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걸음씩 한국행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비행기표는 비록 2번 경유해 20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지만 예약을 완료했고 비자 서류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어요. 밤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예카테리나가 보내준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정도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어. 내 친구가 해냈던 것처럼. 한국어와의 사투가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으면 한글 교재와 씨름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글 자모음 하나하나를 익히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역과 니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어려웠고 모음들은 더더욱 혼란스러웠죠. 특히 발음은 저를 가장 괴롭히는 부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말도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입모양을 확인하며 연습하다가 문득 예카테리나가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도 이런 고민을 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퇴근 후 바로 학원으로 달려가야 했고 수업이 끝나면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수업은 늘 즐거웠어요. 함께 공부하는 수강생들 중에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은 선생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안나 씨는 왜 한국어를 배우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한국인이 되었거든요. 그 친구의 나라를 더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 순간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다가 이내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도 공부는 계속됐어요. 스마트폰으로 한국 뉴스를 보거나 한국어 학습 앱으로 단어를 외웠죠.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역을 지나치기도 했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VPN을 사용하여 한국 드라마를 보며 회화 공부를 했어요. 예카테리나가 추천해준 겨울 연가를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드라마를 보게 됐죠. 처음에는 자막에 의존했지만 조금씩 한국어 대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주 나오는 표현들은 따라 말하면서 연습했어요. 얼마 뒤 학원에서 한국어 시험지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쓴 한글이 꽤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아직 서툴지만 한글로 제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예카테리나에게 제가 쓴 한글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곧 만나자, 내 소중한 친구야. 한글 공부에 자신감이 생기던 그때 또 다른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편집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느낄 수 있었어요. 니콜라리의 눈빛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가 편집장님께 제 한국 출장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교묘한 방식이었어요. 편집장님, 다음 달에 있을 러시아 전국체전 특집 기사를 안나가 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만큼 스포츠를 잘 아는 기자가 없으니까요. 니콜라이의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질 때 제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전국체전은 분명 중요한 행사였고 제가 여러 번 담당했던 분야였으니까요. 게다가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적대감 대신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편집장님은 잠시 고민하시는 듯 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시며 저를 바라보시는 그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귓가에서는 심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동안의 준비, 한국어 공부, 비자 신청,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웠죠. 책상 아래에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숨죽이고 기다리는 순간 갑자기 스포츠부 미하일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제가 전국체전을 맡겠습니다. 안나의 한국 취재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그녀에게서 많이 배웠으니 이번엔 제가 보답하고 싶네요. 미하일 선배의 말에 니콜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치 물감이 빠져나가듯
혈색이 사라지는 게 보였죠. 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편집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좋아요. 그럼 결정됐네요. 미하일 기자가 전국체전을 안 나는 예정대로 한국 취재를 진행하세요. 편집장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니콜라이는 의자를 벅벅 긁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모두가 흠칫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막히게 하던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하일 선배가 제게 다가왔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해.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니콜라이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침묵이 흐르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국에 가고 싶은 거야?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적대감 대신 순수한 궁금증이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가면서 그의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을 보았어요. 이제 제 앞에 남은 것은 시간뿐이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둔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여정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라는 것을. 하얼빈에서의 금메달 소식이 전해진 후 매일 밤 예카테리나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녀의 근황을 전해 듣고 있어요. 어제는 처음으로 금메달 이후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엄청 추워, 안나. 화면 속 예카테리나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그녀의 숙소 창문에는 하얀 서리가 가득했죠. 오늘도 영하 15도래. 하지만 이제는 이 추위가 무섭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금메달의 여운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어요. 모스크바도 지금 영하 22도야. 저는 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맘때였지? 그때도 이렇게 추웠는데. 예카테리나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맞아. 내가 장갑을 깜빡하고 사격 훈련을 나왔다가 손가락이 얼어붙을 뻔했잖아. 한국은 어때? 러시아만큼 추워?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달라. 러시아처럼 미치도록 차갑진 않아. 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또 다른 종류의 추위랄까?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안나, 기억나? 우리가 훈련 끝나고 마시던 따뜻한 보르시치 수프. 여기선 그게 제일 그리워. 저도 그 추억에 미소 지었습니다. 대신 한국에는 맛있는 육개장이 있다며. 내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했잖아. 맞아. 다음에 내가 오면 꼭 같이 가자. 추운 날 먹는 육개장은 보르시치만큼 따뜻하다고. 그러다 문득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안나, 너희 집 근처 마트에도 팔도 도시락 라면 들어왔지? 요즘 모스크바에서 완전 인기라며. 저는 깜짝 놀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얼마 전에 처음 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요즘 퇴근길에 들르는 마트라면 코너가 텅텅 비어 있을 때가 많아. 기억나? 우리가 처음 한국 라면 먹었던 날. 훈련 끝나고 몰래 숙소에서 끓여 먹었잖아. 예카테리나의 말에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너무 매워서 나는 눈물까지 났었는데 넌 왜 그렇게 잘 먹었던 거야? 그게 바로 운명이었나 보다. 지금은 한국인이 됐으니까.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진짜 도시락 라면 매운맛은 아직도 조심해. 우리 팀 동료들도 처음엔 다들 물 연신 마시면서 먹었다고. 잠시 화면이 흔들리더니
그녀가 금메달을 들어 보였어요. 봐, 아직도 이게 꿈만 같아. 어제는 체육회에서 특별 격려금도 받았대. 그리고 말이야.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 더 이상 러시아에서 온 선수가 아니라 우리 팀의 메달리스트래.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잘 아는 그 결의에 찬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안나. 다음은 세계선수권 대회를 노려볼 거야. 우리 코치님이 그러시는데 내 기록이 점점 세계 상위권에 근접하고 있대. 이번 금메달로 자신감도 생겼고. 말을 잇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은 14살 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늘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그 빛나는 눈동자는 여전히 제가 아는 예카테리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제 근황도 이야기했어요. 한국어 공부는 여전히 쉽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진전이 있다고요. 아직 한국 방문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올해 안에는 꼭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한국도 한겨울이라는 말에 예카테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곳도 몹시 춥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봄이 오면 정말 아름답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는 좋은 계절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녀의 바람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매일 밤 달력을 보며 봄이 올 때까지 남은 날들을 세어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직 몇 달이나 남았지만 기다리는 시간도 뜻깊게 느껴지더군요. 예카테리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걸어온 발자취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회 시기에 대해 예카테리나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봄에 만나자는 답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금메달 순간에 대한 이야기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죠. 서로를 바라보며 지어 보인 미소에는 기다림의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상 통화를 마치고 창가에 기대어 선 채로 모스크바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여전히 불어오고 있었지만 봄을 기다리는 마음만은 따스했습니다. 그녀의 금메달이 그러했듯 저의 새로운 시작도 곧 찾아올 테니까요. 편집장님께 5월 출장 계획서를 제출하던 날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2월은 아직 한겨울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따스한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예카테리나가 보내준 한국의 봄 사진들을 보며 그곳에서의 시간을 하나둘 그려보았습니다. 편집장님은 제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시더니 흔쾌히 승인해 주셨습니다. 한국 바이애슬론의 새로운 역사를 쓴 예카테리나의 이야기가 러시아 독자들에게도 좋은 울림이 될 거라는 말씀도 해주셨죠. 이제 3개월 후면 저는 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퇴근길에 들른 서점에서 우연히 한국 여행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곧 걷게 될 거리들, 보게 될 풍경들이 가득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 보니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예카테리나가 9년 동안 써온 이야기의 현장을 직접 보게 된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남은 날들을 세어보았습니다. 82일. 그 시간 동안 저는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취재 준비를 할 것입니다. 예카테리나의 금메달이 보여준 것처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저녁에는 예카테리나와 또 한 번의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5월에 만나자는 약속에 그녀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봄의 한국을 함께 걸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실컷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추위도 두렵지 않습니다. 곧 찾아올 봄처럼 저의 새로운 이야기도 시작될 테니까요. 예카테리나가 그랬듯이 저도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